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의 임시근이라고 합니다. 자, 교수님께서 국내 과학수사의 산증인이라고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저는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이제 가셔서 뭐 여러 가지 증거도 수집하시고 분석도 하시는데 그중에서도 DNA 분석이라는 그 얘기들을 우리가 얼마 전부터 이제 과학수사에 빠짐없이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DNA 분석이 의외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이 사용이 되고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대표적인 또 일들이 있을까요? DNA 감식은 과학수사에 제가 생각할 때 뭐 맥가이버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 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현장에서 나오는 주사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그 속에 있는 피를 분석을 해서 누가 마약을 투약했는지 분석도 하고요. 또 뭐 다른 범죄 사건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먹고 있는 뭐 소고기가 한우인지 뭐 수입산인지 이런 것들도 다 이게 DNA 분석을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수입산 고기를 한우로 둔갑시킬 수 있으니까 우리가 먹기 전에 한 번씩 DNA 검사하고 먹으면 안전한 한우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원산지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검사할 수 있는 DNA 그 검사 키트를 저와 함께 개발해 보시면 간이 키트를. 네, 엄청난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와, 대박 나겠다. 자, 그런데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 표창장까지 받으셨다는데요. 어떤 일로, 어떤 공로로 받으신 건가요? 우리 아까 범죄 현장에서 그 혈흔을 찾는 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미놀이라고 하는 시약인데 이 시약을 이제 외국에서 만든 제품을 주로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경찰청에 또 근무하는 우리 임승이라고 하는 우리 검시관이 있는데 같이 이제 둘이서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국산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동안 계속 수입을 해서 썼기 때문에 좀 고가였고요. 이걸 국산화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좀 싸게 이제 제조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성능도 이제 그 외국산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고 더 좋은 걸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작업으로 인해서 예산은 10분의 1로 절감을. 이건 진짜 대박이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모든 직업에는 직업병이 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독특한 어떤 그 특별한 직업병이 있으시다고요. 이게 다양한 사건 사고를 이제 또 계속 가까이서 접하다 보니까 이제 항상 좀 조심하는 좀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원래 뭐 당연히 버리면 안 되지만 뭐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뭐 영수증 하나라도 이제 버리지 않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그 근처에 사건이 나면 다 과학수사요원들이 다 수거를 해서 그게 누구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에 다 수록이 됩니다. 혹시 일부러 막 장갑을 끼고 다니신다거나 그러신 적은 없으시죠? 제가 범인이 아닌데 그럴 일은 습관적으로 질색한 다음에 다 닦고. 그러니까 면장갑 항상 소주 드실 때도 이렇게 그런 사람은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요즘 들어서 이렇게 보면 과학 수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 수사 하면 보통은 자기가 이제 범죄를 안 저지를 거기 때문에 크게 나랑 관계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보면 다 누구나 이제 피해자가 사실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 수사를 우리가 좀 더 잘 알고 있으면 이런 사건이나 사고에 또 피해자가 되는 거를 좀 어느 정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강연의 주제는 범죄와의 전쟁, 과학 수사 하겠습니다. DNA 감식이 시작이 된 지 지금 불과 한 37년 정도밖에 이제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면 지금은 이제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보시면 DNA 감식이 없이는 어떤 수사가 좀 어려울 정도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DNA 감식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아무래도 80년대 영국이었으면 우리나라는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 30년 정도 뒤에 오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4년, 5년 정도. 아 94년 5년. 개연성 있는 줄인데요. 그게 시작은 사실 우리나라 화성 연쇄살인 사건 때 그 영화에서도 나오는 얘기긴 한데 일본에다가 그 증거물을 보내서 용의자랑 이제 비교를 하는 게 91년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도 국가수의 유전자 분석실이라고 해서 실험실이 생겼고요. 바로 다음에 1992년에 의정부에서 있었던 마찬가지로 어떤 소녀가 성추행 당한 사건인데 그 증거물하고 용의자하고 비교를 해서 일치되는 결과를 내보낸 게 첫 번째 사건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혈흔을 찾아서 검거한 연쇄 살인범이 있습니다. 누구죠? 2006년에 경기도 서남부 지역, 이제 군포, 뭐 안산, 수원 이쪽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부녀자들이 좀 실종되는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중간에 이제 시신으로 발견이 되기도 했고요. 이제 연쇄 실종이니까 같은 범인이 납치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8년 12월에 군포의 어떤 여대생 한 명이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경찰에서 이거 신고를 받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산의 한 농협에서 어떤 남자가 이제 가발을 쓰고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는 사진이 이제 CCTV에 촬영이 됐고요. 행방불명되는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범행 시간에 일단 통과된 차들을 CCTV를 이제 많이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 검은색 에쿠스가 이제 용의 차량으로 이게 떠오르게 되는데 차량 명의자는 보니까 여성이었어요. 60대 여성이었는데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더니 사실 운전은 아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명의 여성을 살해한 네, 강호순. 강호순은 그 여성 편력이 좀 있었던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능범인데요. 강호순이 검거되기 전에 2004년에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고 또 정남규라고 연쇄살인범이 있었고요. TV나 이런 걸 보면서 앞에 연쇄살인범들이 잡히는 걸 다 봤죠. 그리고 뉴스에서 뭐 DNA 기술이 발전한 것도 다 보고 그래서 피해자들의 뭐 손가락을 일단 다 자른다든가 혹은 피해자들의 의류라든가 이런 소지품을 다 태우고 그다음에 이제 묻고 하는 지능범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근데 이런 그 주도 면밀한 강호순의 이런 성격 때문에 사실은 강호순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강호순이 이 DNA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차량 2대를 태워버립니다. 태워버리니까 더 이제 경찰에서는 의심을 하게 되고 근데 자백을 하지 않고 있었던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강호순이 용의자이기 때문에 혹시 옷이라든가 뭐 이런 범행 도구 같은 게 집에 있는지 그 옷에 혹시 피해자들의 실종자들의 피가 묻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달라고 국가수로 굉장히 많은 증거물들을 의뢰를 합니다. 의류 중에 이제 까만색 잠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트럭에서 이제 경찰이 수거한 바로 이 점퍼인데요. 그냥 보기에는 너무 깨끗하고 만약에 여기서 피가 보였으면 강호순도 버리거나 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블루스타라고 하는 루미놀 시약을 가지고 이렇게 뿌려보니까 굉장히 아주 미량의 피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 이 피가 그 강호순이 검거됐던 그 여대생 납치 사건의 그 피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니까 빨리 분석을 했어요. 하루 만에 다 분석을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 나온 이 DNA가 그 여대생 게 아니고 또 다른 여성의 DNA가 이제 검출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데이터베이스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누구의 DNA인지 알 수는 없었죠. 근데 이제 경기 서남부 지역에 그 부녀자들 계속 실종이 되면서 제가 이제 좀 더 눈으로 좀 쉽게 이제 보려고 포스트잇에다가 그 실종됐던 분들의 DNA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책꽂이에다 붙여놨었는데 그 보니까 그거랑 이제 딱 맞는 분이 한 분이 있었던 거죠. 소름. 그래서 정말 이제 소름이 좀 쫙 끼치면서 바로 그날 저녁에 이제 담당 경찰서 경기 남부지방청에 전화를 해서 그 피가 한 달 전에 실종됐던 다른 여성의 DNA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제가 듣기로는 이제 경기 서남부 지역에 실종됐던 실종자들 다 본인이 죽였다 이런 자백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 혈흔 하나, 그 작은 혈흔 하나 때문에 수백 벌의 옷에 그 루미놀 시약을 다 이렇게 뿌려보신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건이고 사실은 어디서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증거물이 많아서 좀 고생은 했지만 이제 하나씩 다 뿌려서 피를 찾게 됐고 그게 이제 다른 실종자께 되면서 연쇄살인의 전모가 드러나게 된 거죠. 또 하나는 치약이 단점이 이제 다 좋은데 좀 비싸다고 하는 거. 그래서 범죄 현장에서 막 이렇게 피를 찾는다고 뿌리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를 좀 국산화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국산화에 하게 된 계기가 됐던 사건도 바로 강호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강호순 사건이 굉장히 나비 효과가 큰데요. 이 강호순 사건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의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2004년에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 때 외국처럼 우리나라도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좀 그게 실패했어요. 이 검찰과 경찰이 또 서로 이제 하겠다고 하기도 했고 시민단체에서도 반대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무산이 됐었는데 강호순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나라도 범죄자 DB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범죄자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면서 최근에 이춘재가 화성의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밝혀지게 됩니다. 이춘재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당연히 DNA가 없었으니까 기술이 DNA 증거에 대해서 전혀 아무 생각이 없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증거물을 남겨놨습니다. 지금 검출이 된 거는 피해자들의 의뢰에서 이춘재가 손으로 만졌던 부위들 거기서 이제 검출이 된 겁니다. 그대로 나오는. 그래서 DNA 감식이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미량이라도 증폭을 해서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혈흔도 마찬가지고 손으로 만진 그런 증거물에서도 DNA가 검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춘재도 마찬가지인데요. 자백을 하지는 않죠. 근데 이제 이춘재한테 너의 DNA가 옛날 화성 연쇄살인 사건 증거물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자백을 하게 되는 거죠. DNA가 나왔다고 하니 내가 자백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춘재가 이제 범인이라고 밝혀졌을 때 2019년이죠. 2019년 가을에 학회가 있어서 베트남에서 이제 발표를 하기 전이었는데 그 뉴스를 듣고 한국의 아주 오래된 미제 사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DNA 감식으로 이번에 해결이 됐다라고 하니까 많은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던 네, 기억이 납니다. 제가 들으면서 좀 신기한 게 30년 전에 흘린 땀도 분석이 되나요? 굉장히 오래된 시료에서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 이유는 DNA라고 하는 물질이 원래 굉장히 안정한 물질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아주 오래된 이집트 미이라라든가 또 심지어는 2만 년 된 네안데르탈인 화석에서도 DNA 분석하는 걸 보면 굉장히 DNA가 안정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피 같은 경우는 좀 육안으로도 관찰 가능한 자국이 있는데 땀은 사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 어떻게 보이지도 거기에 그 않는데. 땀이 있을 거라고 또 추정을 하고 또 예. 이거 하시는지 뭐 혈액은 아까 루미놀로 찾을 수도 있고 한데 땀이나 이게 만진 부위는 사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찾기 위한 연구는 지금 하고 있지만 일단은 있을 것 같은 부위를 닦는 거죠. 아, 목 뒤 누렇게 그렇죠. 되는데. 뭐 장갑이면 안쪽, 뭐 팬티면 또 어디 만질 수 있는 사이즈가 작으면 다 닦을 수도 있고. 그리고 광원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수 요원들이 그 들고 다니는 그 프레시 같은 게 있는데 눈에 잘 안 보이는 아주 미량의 흔적도 일단 찾을 수가 있습니다. DNA 수사가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성범죄 사건이 있습니다. 예, 성범죄 사건은 대표적으로 이제 정액 같은 증거물들이 다 남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대전 지역에서 있었던 연쇄 성범죄 사건인데 우리가 대전 발발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피해자가 100명이 넘는 사건이고 처음에 이제 택시 기사를 하다가 승객이 이제 한 명이 무시하는 말을 해서 범행을 시작을 하고 근데 안 잡히니까 이제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흥업소 직원들,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했다가 일반인들로 다 이제 또 확대가 됐고요. 또 가스 배관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화장실 창문으로 막 들어가기도 하고 상이라는 가상의 어떤 이름을 사람을 써서 여기가 상이 집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듣도록 한 다음에 혼선을 주도록도 하기도 했고요. 뭐 대전 지역의 뭐 지리를 잘 모르는 것처럼 또 이렇게 혼선을 주려는 노력도 했던 그런 지능범이었습니다. 하도 이제 사건이 많다 보니까 뭐 지문이라든가 조건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 한 사람을 용의자로 추정을 하게 되는데 막 도망을 너무 잘 다니고 흔적도 잘 안 남긴다고 해서 이 사람을 이제 잡을 수는 없었고 처음에 그 아들을 일단 채취를 해서 그 증거물하고 보니까 친자 관계가 성립이 돼서 어머, 그럼 예. 아버지다. 범인이 이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검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DNA 감식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친자 검사. 우리가 대량 재난 사고에 피해자가 누군지 신원 확인하잖아요. 그때도 기본적으로 이제 직계 가족의 친자 검사를. 왜냐하면 자기 DNA를 어디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가족의 DNA를 가지고 신원 확인하는 게 이제 기본적. 가족 어디까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뭐. 보통 직계 가족은 금방 되고요.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서 굉장히 먼 친척들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은 50%가 같죠. 네. 예. 삼촌은 25%. 이렇게 촌수가 멀어질수록 조금씩 멀어지긴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는 이제 같은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친족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